2주간의 휴방기 하니까 방송에 뭐 이제 게스트를 좀 불러라, 뭐 녹화 방송으로 돌아가라, 뭐 여러 가지 뼈아픈 충고들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실험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좀 게스트를 모셔볼까.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초대형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예, 옆에서 오래 기다리고 계신데 진보신당 부대표, 진보신당 당직자, 진보신당 평당원. 그렇죠. 정청래 대표는 평당원 중에 최고위원을 지명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진보신당 전 부대표 김정진 변호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김정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진보신당 부대표로 소개를 하셨는데 이게 언제 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방송에서만. 네, 진보신당 부대표였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래서 부대표 특집을 한 달 동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역대 진보신당 부대표를 다 부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 거기 불러야 되는데. 네. 박영진. 그런 또 섭외 어려움이 있군요. 나오지 않을까요? 부르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오랜만에 방송을 키고 뭐 휴가들 많이 가셔서 많이 지금 접속을 못 하고 계신 것 같긴 하네요. 네, 주님 뒤에 검은 사제들 강동원 스타일 후광이 비치신다고 오연나무의 빠른 집님께서. 강동원. 네. 지금 강동원의 비교가 되셨는데 혹시 어떻게? 뭔가 광고주에 대한 예우. 네. 우리 댓글러들의 자본주의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 대표 특집은 부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곤란하죠. 네. 하여튼 네, 참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이제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사실은 제가 휴가 가면서 김정진 변호사님한테 이제 방송에 좀 출연해달라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강의안을 저한테 PPT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P랑은 다르신 거예요. J이실 거야. 그러니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뭘? MBTI 검사. 뭔지는 아는데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유물론자의 자세가 아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질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시도까지는 해봤습니다. 네. 김정진 변호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민주노동당 법률부장인가요? 정책부장인데 변호사 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근데 그게 변호사를 연수원 나오시고 바로 당으로 가신 건 아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군대 마치고 바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군 복무전에 합격을 하시고 연수원 마치고 법무관 같은 걸 한 다음에 바로 첫 직장이 민주노동당. 그 당시는 원외 정당일 때. 네. 말씀하시죠.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한 그 당시는 사실 변호사 위상이 굉장히 높을 때였는데 연봉도 많을 때인데, 그때 최저임금에 준하는 박봉을 받고 이제 민주노동당의 당직자로 생활하신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네. 그러니까 원외 시절입니다. 원외 시절, 원외 시절에 그럼 그때 이제 노회찬 의원이 사무총장이었고요. 권영길 대표님 계시고. 권 대표도 총장 시절에. 그러면 한 2002년입니다. 2002년에. 그러시구나. 근데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계셨던 건가요? 제가 2005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제1합동 법률사무로 옮기셔가지고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대안이라는 사무실을 내셨는데, 그 중간에 이제 진보신당 부대표 외에는 특별히 당직을 따로 맡지는 않으셨던가요? 정책위 쪽을 일을 쭉 하셨었던 것 같긴 한데, 정책연구소 소장도 하셨죠, 정의당에서. 정의당에서 연구소장. 맞아요. 심상정 대표 시절에 조성주 소장 후임으로 정책연구소
소장을 하셨던 그랬던 게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있고 진보신당 부대표를 하셨는데 진보신당 부대표를 할 때 김민하 동무는 그때 당직자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부대표 당직자지만 대표 부대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정확한 연도가 제가 그때가 진보통합 논의할 때니까 2011년, 12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 통합을 논의하고 있었으면 저는 아마 조승수 대표일 때. 네, 저는 공익근무요원을 안 끝냈던 시기였을 거고 끝나고 오니까 이제 그 풍비박산 나이 그러니까 그 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제가 경기도당에 있었고 공익근무요원을 하러 간 상태가 한 2년이잖아요. 네. 2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고 물론 저는 출퇴근하면서 다 보고 듣고 떠들고 했지만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풍비박산이 나 있고 이제 그동안 중앙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 중앙에 올라와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때 중앙당 당직자를 하신 거죠. 2011년, 그쵸, 12년. 다 없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진보시당 회의를 작사했다. 그건 선거 때. 그러니까 12년. 선거 때 뭔가 이제 분위기를 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전에 하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나름 이제 그 흔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이제 90년대 초반 학번, 70년대 초반년생 그 집단으로 이제 많은 일들을 실무를 어릴 때부터 정치적으로 조로하여 쭉 이제 한 20년간을 책임진 어떤 세대의 일원이시죠. 네. 정확하게. 네. 하여튼 모르신 게 대충 없더라고요. 대충 강상구라든가 뭐 장석준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과 이제 박용진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 멤버 중에 계시는 분인데 어쨌든 저희 방송에 광고까지 해주셔가지고 참 위기의 방송에 큰 단비였는데 단비가 좀 마르고 있어서 오늘도 자율구동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당연히 김정진 선배님을 다 아는데 이제 조금 그 뒷세대 분들은 문건과 역사에선 보았는데 이제 좀처럼 잘 뵙지 못한 언론이나 이런 거 잘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나갔던 노회찬 재단 그 토론회 7주기 토론회에서 사회를 또 보셨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이 많으신데 마이크랑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굉장히 지금 아마 그리고 분위기 적응 중입니다. 네, 저희 전혀 대본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얘기가 나오면 참 이게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군요. 네. 좋은 얘기는 없어요 과거엔.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 시작이 되더라도 끝에는 안 좋으니까 다. 그게 없어요. 다 없어요? 끝에가 다 안 좋잖아요 얘기가. 그러면 현재가 차라리 나은 거야? 아니면 그 끝인 지금이 더 안 좋은 거야? 다 안 좋죠. 다 안 좋은 모든 포인트가 다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2002년 예를 들면 2002년 민주노동당 얘기를 한다. 2002년 민주노동당 얘기가 좋죠, 재밌고 그리고 행복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 끝은 안 좋잖아요. 그 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아까 뭐 진보신당 뭐 얘기를 했는데 진보신당도 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했 마지막에 끝에 안 좋잖아요. 안 좋게 되고. 이 세 명이 각각의 간 길 사실 끝에가 다 안 좋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제가 여기서 안 좋다 그러면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결론도 그게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실 수 있죠. 그렇군요. 방송이 산으로 가네요. 네, 어쨌든 뭐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30분은 그냥 가벼운 토킹을 그냥 하고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즘 근데 요즘 변호사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배우자분께서 보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포장이 되는 건가요? 원래 연구 모임도 원래 하시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모임을 하는 이유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하고 이제 부정기적으로 모이는데 제가 이제 모이자고 할 때 이제 왜 모여야 되냐에 대해서 뭐 거창하게 뭐 이런 건 아니고 제 문제의식은 흑화하지 말자.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흑화하더라고요. 좋은 의미가 아닌 건 아실 거고요. 대부분 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흑화하지 말고 의리를 지키자. 뭐 이런 컨셉입니다. 전향하지 말자. 그 고차원적인 단어를 너무 저열한 단어를 썼나 싶었는데
네, 그래서 무슨 뭐, 이게 그 또래 쭉 진보 정당을 곁을 지키고 지금 지키고 계신 분들끼리 따로 이제 연구 모임 같은 것도 하시고 작년에도 정의당 무슨 워크숍에서 발제 같은 것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뭐 당에서 요청이 왔는데 원래 제가 그런 주제로 강연이나 발표를 하지 않는데 보통 이제 정책이나 뭐 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약간 정세 강연 같은 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정세에 무슨 할 말이 있나 그래서 그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오죽했으면 저한테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세 강연은 안 되고 세 가지 얘기했죠. 그냥 첫째는 버티자. 버티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하자. 우리는 못해도 하여튼 연락하고 살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다음에도 할 얘기인데 너무 옛날 얘기네. 87년에 노회찬 의원이 이제 백교환 선생을 두 번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후보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독자 후보를. 그러니까 정당 만드는까지 전제가 돼 있었던 거죠. 그때 노회찬은 참고로 30대 초반, 31살이었죠. 근데 많은 분들 찾아다녔어요. 제가 알기로 노회찬 의원과 그 주변 동료들이 많은 분을 찾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찾아다닐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나중에 뭔가 하려고 할 때 언젠가 또 상황은 오겠죠. 근데 그때도 참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조금 아시겠지만 백기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무소속으로만 두 번 나오셨고 캐릭터가 정당 활동 할 유형은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일종의 저 제야 중에서도 그 협객형 제야라고 할까. 반골형. 아니 진짜 협객에 좀 가까우세요. 협객이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그 직접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어디 연설이나 유세를 많이 하셨으니까 양반이 80년대 고문받고 거의 뭐 체중이 30kg가 빠지고 거의 이제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근데 길가를 가다가 자기 그 고문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악수했을 것 같은데. 야 이놈아, 너 여기서 나하고 여기서 정정당당하게 한판 해보자. 그러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백기환 선생님 일하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만나면 한 대 때리는 캐릭터죠. 여기서 나 정정당당 여기서 1대1로 한번 해보자. 주먹으로 해결하자 이런 캐릭터죠. 협객. 근데 그만큼 이제 뭐랄까 그렇게 그러니까 노 의원 장례식 때도 오셔서 그랬잖아요. 무릎이 아프니까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일장 또 일어나라 노회찬 또 한참 하셨죠. 네, 그랬었죠. 네. 이게 뭐냐면 그때가 그러니까 그만큼 기반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백기환 선생님 이력을 보시면 지금 말하면 그 민주당 쪽에서도 후보로 나오신 적이 있고, 그런 적 있죠. 김구 선생 밑에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 정당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김구 선생은 지금 좀 정통 우파. 민주당사에 걸려 있는 거 좀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사에 걸려 있는 것 같고 그 김구 주석이 민주당사에 걸려 있는 건 제가 보기엔 거의 이 양정당의 역사를 조작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김구 선생이 민주당 당사에 걸려있는지 몰랐어요. 알겠어요. 그래요? 이거 완전히 그 조작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거기는 송진우나 뭐 이런 사람들 걸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걸려 있어요. 조병옥, 신익희, 송진우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아마 무덤에서 다 일어날 거예요. 김구가 내가 만든 당사에 걸려 있어 사실. 역사 왜곡이네요. 역사 왜곡이네요. 그리고 저 국민의힘도 이승만하고 전혀 관계 없거든요. 근데 공화당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왜 그 지역에서 평생 당원하신 어르신들은 자유당 당원하고 공화당 당원하고 평생 여당 당원하신 어르신들이 있죠. 전국 각각 경향 각지에 있긴 있죠. 그래서 그 인물 없는 조직 밑에 그런 정당 기층의 조직구에서는 또 이제 그 관변 정당으로서 이게 쭉 그냥 계속 연결되는, 어차피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공화당이 만들었을 때 뭐가 없으니까 자유당에서 당직자 했던 사람들 쭉 데려왔을 텐데 그거는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저희가 대한민국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제3정당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진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개통이 끊겨버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초기에 어려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나 사실 87년 원래 근본이 없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원래는 아니었는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맨날 뭐 길어봐야 2000년 총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정도의 진보정당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냥 우리 또 그 2030 세대에 맞춰서 20하고 30하고 얘기를 한다. 그 무슨 얘기죠? 헛소리죠. 2030에 맞춰서 20하고 30하고 2030이 20하고 30하고를 알아야 된다. 이 역사를 10학부터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만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이제 거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를 오늘 가지고 좀 오셨습니다. 오늘 원래 저한테 보내주신 강의하는 제목이 양당제의 기원. 네, 양당제의 기원. 부제가 진보당과 통일사회당의 뭐죠? 폭력과 배제 역사였나? 네, 그렇게 이제 진보당과 통일사회당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양당제 형성의 기원, 포갑과 배제 역사, 진보당과 통일사회당 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실은 통일사회당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별로 잘 모르던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처음 운동 배우고 할 때 진보당이야 뭐 그냥 죽산 조봉암 억울하게 죽었다 진보당 뭐 후신으로 보시면 돼요. 다 있는데 이제 통일사회당은 사실 뭐 이제 뭐 김한길 아빠 뭐 이 정도만 이제 알고 이제 김누리 아빠 그 정도인데 오늘 그 얘기를 좀 가지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PPT 화면을 좀 하나 이 표만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페이지를 띄워 달라고 하십니다. 감독님? 표로 설명하면 이게 최근에 미국 동부 시찰을 하고 오신 우리 김별숙 감독님께서 표 4페이지인가요? 네. 우리 보통 이제 비례대표 투표만 주로 많이 보는데 지역구 투표를 한번 내봤어요. 여기 보면 5대 총선 4.19 직후에 있었던 5대 총선에 그리고 그때 사회대중당이 나왔거든요. 사회대중당. 이게 사회대중당 이름이 다시 통일사회당으로 바뀌는데 사회대중당은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은 해체가 실질적으로 되고 나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총선을 했는데 사실 혁신계라고 그때 불렀죠. 혁신계라고 불렀습니다. 혁신계 정당이 사실 복수가 있었죠. 복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비교적 제일 큰 데가 사회대중당입니다. 진보당 주류가 결합이 돼 있었고. 네네네. 요때 출입 기자가 남재희 뭐 이런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92년 민중당, 2004년도 민주노동당, 정의당 뭐 이렇게 해본 거거든요. 네. 근데 지역구 후보 아니 왜 진보신당은 빠뜨립니까? 2012년에 이제 2008년, 2012년 진보신당 다 넣은 건 아니고요. 몇 개만 넣었습니다. 본인이 부대표였던 당인데.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 후보를 보면 역사 원래 승자의 역사예요. 그런가 봐. 네. 승자의 역사다. 네. 오늘 좀 그런 거 있으면 진보신당도 포함시킬 걸. 네. 아니 뭐 광고주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 지역구가 지금하고 그때 비슷했고 그때는 저 5대 총선 때는 저 비례대표가 없을 때였거든요. 보면 사회대중당은 절반 정도 출마를 했고 그게 이제 민주노동당 2004년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120명 넘게 출마를 했다. 꽤 사실은 그때 한석도 못 얻었나 한석 얻었나 뭐 이랬는데 그때 사회대중당이 그때 혁신계가 몇 개 못 얻었죠. 미니원 지역구에서 미니원. 야 이건 미니원 추억도 아니야. 이거 역사의 이름이야. 4명 참여는 3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출마를 못했기 때문에 환산 투표율로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뭐냐면 이 환산 투표의 개념이 출마한 지역구 득표 총수를 그 출마한 지역 유효 득표 총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지역구에 출마해서 그 동일한 정도로 얻었다고 하면 몇 퍼센트는 될 거냐.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나왔다면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그때가 이제 60년도가 10%. 근데 이제 이 지지율을 회복을 못했어요. 지역구에 한해서는. 저는 지역구 투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례대표 지지율이란 게
득표율이라는 게 약간 잠정적인 측면이 있고 약간의 지지자들이 거품이 있죠. 이게 뭐 나눠서 하는 면이 있는 거고 이 지역구는 당선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지지하는 찐 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10%인데 2004년부터 해서 10% 넘은 적이 없어요. 환산 득표를 해보면 7.87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960년도에 지역적 기반도 그동안 우리가 10년, 20여 년 이상 해왔지만 회복을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현대 한국 정치 문제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양당제 문제거든요. 지금 모든 정치권의 문제를 보면 양당제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 모양이면 민주당이 잘할 유인이 없고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가 된다는 거죠. 남북관계처럼 양당의 관계도 그렇게 되고 뭘 이렇게 잘하지 않아도 성과를 안 내도 기본표는 나오고 저쪽이 못하면 무조건 이기고 다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자연적인 과정이었냐.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소선거구 제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명한 듀베르제 법칙이라고 하는 프랑스 정치학자 모리스 듀베르제가 얘기한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는 양당제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선 투표제 없이 소선거구제 하면 양당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선거를 계속 누적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본 바로는 이게 50년 후반에 양당제가 그 형성이 됐다고 하는 게 이제 저 서복경 박사학연구에 나온 얘기인데, 근데 축산 조봉암이 처형당한 게 59년 7월 31일입니다. 딱 그때예요. 이게 결국 이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포갑과 배제로 통해 형성된 아주 인위적으로 형성된 이 양당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당장에 극복할 방법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리고 고정불변의 무슨 법칙처럼 형성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그 제3의 세력이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배제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자기 저번에 유세할 때 조봉호, 김대중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냥 대표적인 그 정적 사례. 이승만 대통령 때 진보당 대표인 당수인 조봉합을 간첩죄로 몰아가지고 사형시켜버린 그 정적을 제거하는 그 사건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뭐 그것도 맞죠.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정적 살해일 뿐만 아니라 진보 세력에 대한 체계적인 포괄과 배제, 말살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고 사회대중등 사건 뭐냐면 4.19 이후에 조봉암이 처형되고 나서 숨지고 있던 분들이 4.19 이후에 다시 재규합을 해가지고 선거에 나왔고 그 중에 제일 큰 당이 사회대중당이었는데 5.16 이후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탄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박정희에 의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뭐 감옥 간 사람도 없어요. 네. 그냥 의원직만 상실했지 쿠데타로. 네.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는 거. 60년대 기준으로 딱히 민주당이 뭐 엄청난 탄압을 받은 건 없다. 근데 군정이 시작되면서 그냥 의원직들이 다 날라가서 그때 총선 이제 DJ도 그때 뭐 당선됐다가 바로 끝났나 그렇게 됐던 역사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의원직만 날라간 게 아니라 이제 그 혁신계 정당. 근데 그게 저는 그 맨날 이제 까먹는데 그게 이제 막 이합집 사이가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복잡한데. 진보당 제일 큰 건 진보당,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승자의 역사로. 그렇게 볼 건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서로 또 이렇게 합쳤다가 또 하고 뭐 이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노동법을 전공했었으니까 그 전진안이라고 하는 거기는 사회대중당은 안 갔죠. 다른 당의 당수를 잠깐. 한국사회당인가. 그렇죠. 그 기본소득당의 전신 한국사회당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냥 한국사회당이 그날 있었다. 그리고 뭐 그때 하여튼 이름은 되게 김민하 동무가 총통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 혁신동지 총연맹이란가 뭐 하여튼 뭐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분립돼서 그건 사실이고요. 분파주의는 그 조선민족의 그 특징이다.
조선민족 특징이 아니라 이제 좌파의 특징이다. 그렇죠. 보편적인 것이다. 그렇죠.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필요할 때 또 합치고 또 연대를 하고 그렇죠. 뭐 항상 이합집산은 정치는 늘 그런 것이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왜 이들은 무얼 기준으로 그때 좀 달랐을까는 걸 저는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평론가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한국 전쟁으로 이제 한번 판이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역사를 보면 저 웃기는 게 처음에 재헌할 때는 소위 말해서 진보파나 좌파나 뭐 이런 분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분단을 전제로 한 선거니까 아니 어떻게 분단을 해? 이게 다 강했는데 2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부분 다 무소속으로 참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저 임시정부 건국강령 쓴 조소왕 이런 사람도 저 출마를 해가지고 그냥 뭐 신익희를 압도적으로 이겨버려요. 나중에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으로. 근데 한국전쟁이 딱 났을 때 그때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에 서울을 사수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먼저 도망가서 대전에서 그 방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은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아는 사람 도망가고 피난을 가고 모르는 사람 서울에 남아 있다가 인민군이 내려서 싹 다 잡아갑니다. 그렇죠. 그때 그래서 2대 국회의원 중에 납북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조수왕 씨도 그때 납북되거든요. 예를 들면. 삼김주의. 그러니까 그냥 싹 데려가요 김일성이. 엘리트들이 그래서 북한에 많죠. 그러니까, 원래 월북한 사람도 많고. 반대파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저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이 혁신계 정당을 건설을 하는데 배경 설명 좀 말씀드리면 이게 딱 그 결국은 계기가 이제 이승만의 4.45 개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4.45를 해서 3선 이상 대통령 하겠다고 개헌을 한 거니까 그냥 영구집권 그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시 질이 멸렬하던 야당도 그렇고 민주당계 야당도 그렇고 혁신계도 우리 결집을 해서 저걸 막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 야당 운동 같은 게 일어나요. 신당 운동을 당시 하는데 근데 두 파로 나뉩니다. 한 파는 자유민주파, 한 파는 민주대동파. 어렵다. 민주대동 이게 쉽게 얘기하면 혁신계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그저 더 구체적으로는 조봉헌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포함시키지 말자는 게 자유민주파. 그렇겠죠. 조봉헌 사상이 의심스럽다. 일제시대 그렇죠. 저 조선공산당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게 똑같아요. 자유민주파에서도 다 저 조선공산당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당연히 있죠. 저 국민의힘 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들도 김문수 같은 사람 있으면서 항상 저 상대방의 그 사상을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핑계죠 다. 아니 김문수 선생이 사상이 진짜로 바뀌었는지 그걸 누가 검증해봤습니까? 어려운 얘기네요. 몇십 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 공산주의 그 음험한 공산주의자들 믿을 수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속여가지고 나중에 대통령들 공산화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한국 빨갱이 출신 중에 가장 출세했다. 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김문수 씨가 만든 서울노동운동연합에서 뭐라고 그 무슨 책에 나왔냐면 레닌이 만든 페테레스부르크 노동자 해방동맹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게 서울노동운동연합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레닌주의 노동 조직을 처음 만든 사람이다 한국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선호련에서 김문수의 역할과 위상은 과장되었다. 실제로 선호련이 맹활약할 때 김문수는 뒤로 가서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인가 하고 있었고 선호련의 핵심은 심상정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역사는 승자의 역사예요. 다 제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거기서부터는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르죠 뭐.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회고록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대조해보서 뭔가 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그런 거 열심히 하잖아요. 막 권노갑 씨랑도 뭐 이렇게 하고 뭐 김종필 총리도 하고 그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데 결국은 쟁점이 조봉암이었어요. 조봉업을 배제하는 게 주로 하자고 한 사람 조병호, 장면, 김준현 이런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진보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조봉호이 대선 출마하는데 끝까지 완주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신익희하고 계속
단일화 협상을 하는데 그 또 판을 깬 게 누구냐면 장면입니다. 장면이 저 부통령 후보였는데 그러면 단일화하면 대통령 부통령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합리적이잖아요. 그때는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아니고 따로 뽑았어요. 그렇죠. 따로 뽑았죠. 근데 그때 부통령 선거가 더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언제 잡고 하실지 몰라서 1875년생인데 1956년이면 80살이 넘었는데 그 당시로는 거의 이미 뭐 그때 80살이면 지금 100살 정도 보면 돼요. 그쵸. 플러스 20하는 게 맞습니다. 우화 등선할 나이죠. 그러니까 지정생존자를 뽑는 거죠. 아니 70년대까지 70살 넘으면 구속도 안 시켰어요. 아니 지금 90 정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아예 협상장에 안 나왔다고 그래요. 장면이나 이런. 근데 이제 몰랐네요. 사퇴서까지 만들어 놨는데 전날 신익기 선생이 죽어서 갑자기 사퇴를 못했다는 게 이제 저 여러 가지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광주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갑자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암살설은 없더라고요. 아니 그 뭐 뇌출혈 그 본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무슨 이게 우리나라가 KGB가 그 당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도구로 뭐 이렇게 그런 건 안 되든지. 아니 이제 그 저는 의외로 그때는 중앙정보부 이런 것도 어떤 때라. 아니 그 많이 옛날에 뭐 몽양 선생부터 다 이렇게 그 총으로 그냥 딱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죠. 아주 적나라하게. 그래서 이제 그 신익희의 그 뭐랄까 부재 상황에서 조봉암 대표가 엄청 그때 표를 많이 얻었고 표를 너무 많이 얻은 거예요. 하지만 20몇 프로 얻어가지고. 하지만 민주당은 조봉암 찍지 말자 그랬죠. 그 정도로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장면만 찍어라.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됐죠. 대통령 선거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근데 진보당을 만드는데 진보당은 이제 그 선거 이후에 다시 재정비해서 가는데 결국 이 진보당 사건이 이제 57년쯤에 이제 터집니다. 58년 1월에 이제 진보당 간부들을 대거 체포를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1공화국 때 얘기하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진보당 이거 아니에요.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 당시 진보당을 국가보안법상 반구화 단체로 평화통일 주장했다고 그래가지고 반구화 결성죄로 이제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저 진보당을 드나들었던 약간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명백한 증거도 없이 이 사람들이 다 뭔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여기 접촉했다. 간첩죄를 뭘 하나 넣어요. 그러다 중간에 이 구속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 문제의 그 북의 지령을 받았던 양명산을 조봉암이 만나서 어떤 여러 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공작금을 받고 뭐 이랬다. 그 간첩죄를 집어넣습니다. 병합을 시킨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결국 핵심적으로 이게 죽산이 사용당하는 계기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 또 특징이 뭐냐면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공정했다고 할까 그런 판사들이 많다고 할까 아주 특수한 현상이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김종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그 변호했던 3명의 변호사가 이제 한국에 김병로, 허헌, 이인인데 허헌은 월북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 세 사람이 3인방이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이제 대법원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걸 또 엄청나게 그걸 강조했거든요. 그 사법부의 독립. 그렇죠.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승만하고도 별로 꿀릴 게 없는. 이승만이 이게 법원의 판결 문제를 막 지적하니까 김명로 대법원장이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요? 억울하면 항소하시죠. 뭐 이랬다. 그래서 1심 판사가 조봉암을 뺀 나머지는 다 무죄를 하고 조봉암도 사소한 거 몇 개만 유죄해서 징역 5년 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대법원 난입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약간 오마주인데, 근데 그때는 서부지방법원처럼 때려부시지 않았어요. 서소문의 대법원이 있었는데 1층만 딱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대치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방공검사 오제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만하라고 해서 해산시키고 대표들 몇 명 구속시켜서 나중에 그냥 경력에 풀어주고 하는데 서부지방법원처럼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판사는 그 58년에 저 무죄 선고 7월달에 무죄 선고하고 나서 12월달에 재임용 탈락합니다. 그래야죠. 근데 이분이 4.19에 인터뷰한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록을 봐도 양명산이 죽산에게 주었다는 돈이
뭐 국회에서 보낸 돈이라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더라. 증거가 없다. 네. 그래서 5년 선고한 거는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 하면 대법원에서 정리해 줄 줄 알았다. 그리고 또 죽산이 불운이었던 게 뭐냐면 김병로 대법원장이 57년 12월에 정년이에요. 정년.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이 그걸 맞춰서 한 게 아닌가 저 그 생각 들어요. 1월달에 구속시켰거든요. 그것도 고려한 거가 아닌가. 만약 김병로 대법원장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게다가 후임 대법원장이 이게 정말 지금 대법원장 같은 사람인 게 아닌가 싶은데 우익권패들이 대법원 청사에 난입하고 막 이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조용순인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말을 해요. 법관이라고 해서 국가 목적 달성에 관한 숭고한 정신을 망각하고 편협되고 주관적 계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복리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법관은 그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때 대법관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조선 변호사 시험 식민지 시대 합격한 분이기 때문에 민복기라든가 이런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뭐랄까 친일 그러니까 그 귀족의 자식들, 왕족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던 거라서 대법원장에 이제 그게 있었지만 법원 구성에 있어서 뭐 법관들의 뭐 진보파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이거나 굉장히 체제 영합적이 쉬운 분들도 되게 많았던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60년대 중반까지는 기계가 좀 법원에 있었죠. 이런 판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진보당 사건이 2심이 또 이제 대반전이 있는데 이 문제의 양명산이라는 사람이 2심에선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가 한 자백을 번복하죠. 특무대, 육군의 그 수사대, 방공 수사대 같은 데인데 보안사 같은 거죠 지금. 특무대 시킨 대로 내가 허위 자백했다. 특무대 갔더니 고혈압 있다니까 저 의무대 가서 고혈압에 좋은 주사 맞고 와라 그러더니 그 주사 2대 맞고 나서 정신이 혼미해져갖고 시킨 대로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백을 유도하는 무슨 이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주사를 놔가지고 자백을 하겠다는 거죠. 이 말을 다 합니다 법정에서. 이건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재판 진행은 나름 별 방어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쪽지 재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게 약간 김대중 내란노무 사건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김대중 내란노무 군사법원인데 이거는 공정하게 했는데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고 절차는 밟아줬는데 게다가 그 양명산 본명은 양이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지금 봐도 희한한 게 이분이 남북한을 오가면서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지금 시각에서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50년대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게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때는 60년대까지만 해도 휴전선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지 않아서 빡빡하지 않아서 그 유명한 황태성 사건 박정희 큰형하고 막역했던 황태성을 5.16 이후에 김일성이 보내거든요. 이분이 그냥 휴전선 넘어와서 서울시내 호텔에 묵고서 JP한테 연락을 해요. 어이 종필이 나왔네. 김종필이 깜짝 놀래가지고 호텔을 찾아서 형님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때는 수상이니까 김일성 수상이 박정희 의장에게 친서를 보냈네. 지금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거는 직접 만나지 않으면 내가 전달할 수 없다고. 근데 그때 이제 아당에서 알아가지고 선거 막 터뜨리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사형을 시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뚜벅뚜벅 내려와가지고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양명산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법정에서 다 드러나옵니다. HID 그 대북 공작은 지금 북파 공작을 팀에서 실제로 북한에 보낸 거예요. 보낸 사람이에요. 이거 황당하죠 지금 보면. 그게 다 법정에 나왔어요. 근데 가서 북의 이중첩자로 회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검찰에서. 검찰에서.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진술했고 애초에 특무대에서. 그래서 돈 받아가고 내려왔고 죽산한테 전달하고 뭐 지령을 하고 뭐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진상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한 지금 보면 너무 이상하고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도 뭐 피해자일지도 모르고 결국 이 사람도
사형당이 이틀 전에 사형당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2월달에 저 상고 기각하고 당시 이제 그래서 변호인들이 또 이제 재심 청구를 하는데 재심 청구 기각되고 나서 바로 사형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1심은 5년 나왔는데 2심에서 이제 형이 가중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그렇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법살인의 첫 번째 그 형태인 거예요. 사법살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시 뭐 유언으로 뭐 막걸리 한 잔하고 담배 한 개를 달라. 물론 앞에 얘기도 좀 멋있는 얘기도 했지만 이 말을 했다고 하고 막걸리는 안 주고 담배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막걸리 반입이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 거기서 갑자기 막걸리를 어떻게 구해?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결국은 2011년 대법원에서는 조봉암 씨 따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재심을 받아들여서 조봉암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간첩죄 다 무죄 선고를 합니다. 불법 무기 소지죄는 선고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당시는 웬만한 사람들은 전쟁 직후라 권총 한 자루 정도 다 갖고 있었어요. 요즘 같은 이해가 안 될 텐데 북현 정도 했고 그래서 권총 한 자루 정도 다 갖고 있었고 60년대는 저 웬만한 회사나 이런 데서 사격대회도 많이 했습니다. 실탄 사격대. 언론사에서도 하고 언론사에서요? 심지어 박정희가 대통령에서 국무위원 사격대 이런 것도 있어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대. 야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지금 총 줘보세요. 이 나라에 총을 줘보세요. 큰일 났다 여기 지금. 미국화 되는 거죠 이제. 뭐 미국을 능가하죠. GTA 되는 거면 여기 GTA. 그때는 총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 아프가니스탄 총 맞은 거하고 비슷했겠죠 그게. 전쟁 직후에. 그래도 우리는 다 또 총부심들이 있어가지고 분명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야. 사격대 내가 군대 가서 내가 이걸 몇 발을 맞췄느냐 하면서 이제 야. 총 잘 쏘십니까? 근데 사실 그때 조봉암 씨의 그 어떤 사상적 뭐랄까 경향성, 위치, 그 내용 물론 이제 그 일제 때 조공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삼인주의도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좀 정책적으로는 저 그냥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도 한 우파 정도 3인주의 우파 되는 정도였던 거고 메르켈보다 좀 더 왼쪽인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진보당에서 유명한 어디가 이제 우리는 저 공산 독재도 반대하지만 자본주의자 자본 독재도 반대한다 이 정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갖다가 거의 이제 공산당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약간 사회당 노선 반김 이런 거 같은 거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죽산이 사형당하고 나서 이제 망우리 이제 공동묘지에 이제 모셨는데 이때 이제 진보당이 얼마나 탄압을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냐면 장례비도 거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걸 지원해 준 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지원해 준 게 아닙니다. 장택상이라고 그 진짜 나쁜 사람인데 구명운동에 했던 거 아니에요? 했고 거의 구명운동 가운데 이제 개인적으로 조봉암을 좋아해서 구명운동도 하고 노선이 다르다고 이렇게 그냥 비판하고 말아야지 잡아 죽이면 되냐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10만 환 지금 돈으로 한 10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600-700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정도 돈을 지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장례도 간신히 치르고 그러니까 망우리 거기 입구에서 한참 갑니다. 그때 좋은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그나마 그냥 어디 공동묘지 어디 묻히는데 근데 지금 한일 가보면 그나마 이제 저 장례 치른 사람 중에 풍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저 위치는 잘 그 한눈에 잡았다 이런 말도 있고. 이 와중에 또 풍수는 이제 몇 공화국을 거쳐도 이 풍수는 김건희까지 해서 풍수는 참 이 좌우를 넘나드는 이 어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시면 조봉암이 이렇게 죽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형당한 사람이 많이 알려진 게 5.16 이후에 민족일보 조용순 그리고 너무나 많이 잘하는 인혁당 여정남 인혁당. 근데 사실 이게 다 연결됩니다. 이분들이 다 그 혁신계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일보는 사실 혁신계 정당 구성원들이 다 임원 발긴이었어요. 거기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고. 인혁은 혁신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다 연결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좀 약간 위쪽이라. 네. 집중적으로 네. 이 연결되는 탄압인데 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된 통일상회당 사건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박정희 5.16을 했잖아요. 네. 그 누굴 먼저 잡아갔냐? 국회 예산하고 방송 장악 말고는 민주당 의원을 잡아간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최초일 거예요 아마. 국회의원 잡으려고 했던 거 개엄한 쿠데타고 박정희도 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만 해산시켰지 잡아간 건 아니라니까. 역시 윤석열. 윤석열. 하여튼 그래서 5월 16일 쿠데타 했잖아요. 네. 5월 18일 날 민족일보 사람 잡아갑니다. 사장. 그 다음에 5월 20일 혁신계 관계자 다수 검거, 사회대중들 사람 다수 검거예요. 그 다음에 6월 말에 한 달을 구속시켜 놨잖아요. 네.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그때 만들어요.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그 다음에 그 법에서 3년 6개월을 부치게해서 소급 적용한다고.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러니까 먼저 잡아가고 법을 후에 만들어서 형사법을 소급 입법하는. 혐의가 뭐였냐면 뭐 4.19에 좀 데모 몇 번 했어요. 뭐 이렇게 영세 중립화 통일 방안을 주장한다. 평화 통일에서 조금 발전된 아니겠죠. 우리 스위스처럼 오스트리아처럼 뭐 살자 뭐 이런 거였죠. 그 당시. 민주당이 그때 무슨 데모규제법 방공 관련 법을 만드니까 그거 반대 시한 거. 이런 걸로 해서 이 사람들을 14명에 대해서 징역 3년에서 15년을 선고하는데 이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 윤길중입니다. 윤길중. 왜냐면 이때 이 사람이 저 사회대중당으로 총선 때도 당선됐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15년 선고를 해요. 이분이 지역구에서 됐어요. 이분은 이제 이북 출신인데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에 좀에서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고등고시가 돼가지고 21살에 강진에서 군수를 해요. 일제시대 때. 그거에 대한 자기가 약간 이제 뭔가 참여를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후에 이제 조봉암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력으로 거의 이제 원주 지역에서 원주가 제2의 고향 같은 데인데 당선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국회의원 당선 가능한 사람 중심으로 형을 때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6년 거의 7년 가까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나중에 뭐 형사 재심 무죄 받았죠. 2010년도에 유족들이 청구해가지고 무죄도 받고 이건 너무 그냥 법원에서 소급했다 그러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무죄 해버렸더라고요. 이거는 심플하게. 근데 사실 끝은 조금 이 혁신계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냥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은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는 저 민주당 쪽으로 민주당에서 아주 국회의원 하다가 그 유신 때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저도 이거 자료 보면서 알았는데 지금 뭐 선거법에도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조항이 이때 들어갔더라고요. 그 전에는 형이 실효될 필요가 없었어요. 집행유예 기간에도 출마할 수 있어. 선거법 아니고서는. 근데 이러고서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민정당에 들어갑니다. 이 민정당에 다들 가요. 왜? 아니 민정당이든 아니면 관제야당에 가든 뭐 그게 참 가거나 아예 그냥 그만두거나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뭐 김철 씨나 이런 사람 나오긴 하지만 명맥만 이어집니다. 당선도 못 되고 또 김철 씨도 국보에 참여해가지고 그렇죠. 또 더 이상 이게 그래서 명맥만 조금 이어지거나 사실상 단절됐다. 혁신계의 끝이 좀 안 좋았죠, 사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관련자들 후손들이 되게 연자제를 정상적인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연자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저 조봉환 기념사업회 회장님이 저 죽산의 동지였던 이명하 씨라고 진보당 때 부관사장 했던 분인데 이분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하는 얘기가 자기도 연자제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뿌리가 뽑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87년, 88년 민주화되고 나서 보면 혁신계 진보정당 운동이 원로라고 할 만한 사람 거의 없어요. 찾아다니기 어렵고. 우리가 이제 남재희 장관 뭐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뭐냐면 사실 그것도 민정당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사람이 하나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진보 정치 세력에 대한 마음은 제가 보기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거지. 진짜 이제 이게 완전히 단절됐던 거죠.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양당제라는 게 결국은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소선거구제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이제 흐름으로서의 하나의 운동의 흐름이 끊겼던 역사 뭐 이제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 계열 정당이 적극적인 배제도 있었던 겁니다. 아까 이제 신당 운동할 때 저 죽산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자고 했고 통합야당 운동할 때. 네. 그리고 진보당 죽산 처형당할 때 이제 수수만관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근데 이제 또 이렇게도 보잖아요. 예를 들면 제 농담처럼 그 80년대 학번에 가려서 70년대와 90년대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가렸다, 뭐 죽었다, 뭐 이런 제 농담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를 운동이라고 하는 걸 다 이제 대학의 학번 문화로 이제 퉁치는 건 좀 나쁜 관습이긴 한데 어쨌든 운동에 일정한 다수파를 형성했으니까. 근데 이제 누가 옛날에 어떤 지금 제가 실명 거론 못하고 어떤 교수님이 박사 시절에 얘기하던 아니 70년대 학번은 이게 유신 때고 뭘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는데 60년대 선배는 만나면 저분은 간첩일 것 같고 그래서 어디 청계천에 있는 일본 책이나 이제 좀 번역해서 좀 보다가 이제 시절을 다 보내서 별로 이제 웅지를 큰 뜻을 품기는 어려웠고 소수의 분들이 뭐 이제 70년대 중반 학번분들이 이제 노동운동에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운동을 그때로 다시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그 흐름이 뭐 인역 통역이든 이쪽으로 가서 하는 흐름이 있었을 거고 전혀 새로 시작하는 흐름이 있었고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냐면 합법적 당 운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위 말해서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70년대 80년대 제야라는 사람들이 보면 형식상은 비정치적 주장을 하는 외피는 근데 사실 이게 정치적 주장이잖아요. 네. 민주화를 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그렇죠. 해야 되고 하는 건데 형식상은 정당이나 이런 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걸 하다가 이렇게 막 죽고 막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아예 비합법 아까 얘기했던 통역당 난민족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제야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자기네 우군으로 만들어서 그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한 게 또 DJ입니다. 네, DJ죠.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참여연대나 경실련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을 때 이 그 당시 옛날 뭐 논문이나 옛날 언론이나 그러니까 뭐 20년 전, 30년 전 보면 이제 이런 백화점식 운동이 어디 있냐 뭐 이래서 근데 세계 유래를 찾아봐도 참여연대처럼 예를 들면 이제 A부터 Z까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의 아젠다를 커버하는 사회운동단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거의 준정당이죠. 그러면 왜 정당을 안 했냐라고 하면 아니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DJ나 YS는 다 좀 약간 뭐 민주화란 대인 있지만 같이 당을 하기에는 이게 또 그 당시에 금권과 그 뭐랄까 총재 뭐 이런 문화가 많으니 저기에 몸을 담을 순 없고 한국 사회 변화는 뭔가 제도 변화는 갈망해야 됐길래 이런 에너지가 이제 그런 대로 응축되어 있었던 하여튼 말하자면 뭐 김민석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이제 민주당에 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 뭐 이런 거의 상황에서 나타났던 또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아무래도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때가 약간 원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원형적인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이런 합법적인 정당 운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요소들이 결국에는 그 합법 정당 운동이 가능해진 상황이 됐는데 결국 그게 또 다 족쇄로 작용합니다. 그 제야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은 사실은 결국 또 족쇄로 작용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제야는 제야로 남아야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DJ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야라는 분들이 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 이제 같이 김대중과 같이 이제 문 목사님을 문익환 목사님 같이 잡혀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그 김대중 잘 몰랐던 사람들도 김대중 최후 준신을 보고 김대중을 저 조건 실권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제 뭐 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저 나로서 끝나야 될 정치 보고 해서 안 되고 민주화에 대한 신념 얘기한 그 유명한 저 최후 준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결국은 진보정당 운동이 대단히 한계로 작용을 했고 재밌는 거는 DJ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50년대 청년 농객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신문에 기고하고. 이게 김대중 재단에서 이제 발굴한 건데 1955년에 신문 기고한 게 있습니다. 신당운동은 왜 좌절했나? 신당운동의 좌절은 이념 차이나 혹은 어떤 일개인의 포소 묘화로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일개인이 조봉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자유민주파의 생리적인 극우 보수성. 민주당 주도했던 일파를 되게 극우 보수라고 칭했어요. DJ가. 공세의 일을 저지 못하고 일패도지한 민주대동파의 무능과 개인적 인기주의에 원인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김대중 재단한테 당시 이 둘이 붙이면 멋있으니까 김대중이 조봉암의 입장에 섰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요. 이 기사를 발굴하면서. 근데 전체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둘 다 비판을 해요. 이게 이후에 김대중의 행보에 딱 연결된 얘기입니다. 결국은 김대중이 민주당에 1, 2년 후에 입당하거든요. 하면서 결국 사실은 DJ가 민주당의 중시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신익기 조병옥 이런 사람들이 안 걸려있죠. 사진이. 이분이 중시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민주당의 극우 보수성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무능한 이 파들은 제야로서 관리하고 이런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미 DJ의 어떤 행보가 보여지는데 이런 것도 이제 진보정당 운동에서는 상당히 큰 제약이었죠. 사실 저는 민주노동당 참여하게 된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DJ가 대통령 됐다는 것도 있었어요. DJ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97년에 진보정당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봤거든요. 먼저니까 민주당의 집권이 먼저지. 그 전에 DJ가 안 되면 이 원한이 남아가지고 도저히 새로운 뭘 하자고 주장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호남 지역은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제 호남 지역에서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뭐 대선이나 중요한 선거는 안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선거는 꽤 나왔던 게 그런 게 어느 순간 풀리니까 이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 게 DJ 관련해서 저는 이제 사실은 또 이렇게 딥하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심파 아니었어요? DJ. 심파죠. 근데 사실 심파는 약간 그러니까 어쨌든 신익희 조병호 다 구파고 구파는 말하자면 뭐 자산도 좀 있지만 독립운동도 좀 그때 말로는 방석집에서 모이고 심파는 뭐 의자인 데서 모인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심파는 약간 그러니까 구파는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는 DJ하고 IS는 시작을 그쪽에서 했다 뿐이지 실제로 그런 쭉 그건 아니거든요. 가진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특히 70년대 초에 경쟁하면서 자기들이 당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민주당의 체질 변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상당히 반독재 운동의 구심이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은 지금의 민주당은 그냥 평화민주당을 기원으로 해도 올라야 85년 신민당을 기원으로 중시조도 맞아요. 시조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 약간 그건 그냥 고조선과 조선의 관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하시는 건 이제 애초에 어려운 길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늘 어렵다. 그러니까 새롭게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하자. 그런 정신 승리를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자연적인 질서는 아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제도적인 결과만은 아니다. 제도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제도를 바꾸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 배제 속에서 했던 거고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서는 아니다라는 거고 아주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과거와 같은 포괄은 없지만 그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사실은 저 윤석열 탄핵 심판 윤석열 변호인 측이 저 최후 변론할 때 쓴 자료 중에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그쵸 그 설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왜 저 그 민주노총 간부 관련된 그 사건 있잖아요. 그 판결문 저 붙였더라고요. 일부를. 최근에 그 창원 저쪽 간첩단 사건인가 그거요. 하여튼. 근데 사실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맥락을 그러니까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김정진 변호사님 해주신 얘기는 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새롭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덧붙인 게 뭐 디페리제나 이런 거 너무 보지 말는 맥락 속에서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고 꼭 한국 전쟁 뭐 이념적인 이후에 어떤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좌경적이라고 여겨진 사상에 대한 대중적 평가나 이런 것들만이 아니더라 뭐 주체 문제 차원에서의 뭐 구조라든가 재생산 구조라든가 뭐 여러 차원에서 뭐 있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뭐 왜 아주 올드스쿨적으로 얘기하면 왜 계급과 불평등의 문제가 메인으로 되지 않고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지역의 차별이라는 문제로 이제 전이돼서 응축 전이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선을 가르는 형태의 이제 선거 구도가 한편으로 열리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지역 색채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하면서 좀 옅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이 갈등이 역시 계층이나 계급의 갈등이 아니라 세대의 갈등으로 또 응축 전이되면서 또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뭐 참된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관점도 있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거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그 가지는 진보파의 뭐 자산 없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맥락에서 또 얘기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대중적인 기반이 노동조합에서 80년대 운동을 펼쳐서 했지만 제조업이나 공장에서 포괄할 수 있는 대중성이나 농민조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면 그걸 포괄하는 건 전국 각지에 있던 활동가 어떤 존재들일 텐데 그 존재의 대중적 기반 자체가 뿌리채 뽑혀 있던 몇십 년이 또 있었고 그 상황에서는 한 세대만의 헌신으로는 그걸 바로 극복하기에 너무 지난한 과정이었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제가 포괄과 배제를 하는데 배제가 더 크거든요, 사실은. 이게 되게 지금 되게 배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진짜 예를 들면 저는 세부적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면 지난 2022년 선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윤모 씨가 이런 이상한 계엄을 해갖고 이 난리 구슬한 배경에 결국 윤모가 당선되기 때문이고 그 당선의 책임은 당시 후보로 나왔던 심상정 후보 때문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너무 쉽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과거에서부터 이런 배제에 너무 다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목소리나 다른 세력, 실제로 존재하는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연대를 한다는 연합을 한다는 거, 틀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 이 배제를 함으로써 충분히 이게 이 목소리를 찍어 누를 수 있었던 경험들이 계속 누중되어 왔고 사실 이때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초입이었던 거예요. 초입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것이 과연 이제 지금 현재에도 그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그런 문제를 저 원인과 해결을 잘 보지 못하면 결국은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가 계속 지연될 겁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서 경제가 막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예를 들면 경제가 성장해서 발전이 제일 극단적인 경우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거든요. 노동이나 이쪽 그냥 권위주의 국가니까 분배가 제대로 안 되면 원래 권위주의 분배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계속 있다. 배제 문제가 계속 있다. 그걸 좀 돌이켜 봐야 된다. 지금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들으시면서. 근데 이제 김준우 변호사 평소에 얘기하는 게 이제 주로 제도에 대한 시각이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김정진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게 주체의 이 문제이고. 근데 저는 이제 두 분 말씀을 항상 이제 경청하는 입장에서. 언제 경청했다고? 경청하고 항상 이렇게 무릎을 항상 탁 치는 입장에서. 유머가 많이 늦었군요. 진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김정진 변호사님 말씀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구조적 한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체적인 것이다. 주체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것마저도 어떤 이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인 어떤 파생된 효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 완벽한 결론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시대 50년대 이제 60년대 그 시대는 사실 그런 시대다라는 생각도 이제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일본하고의 역사적 경험이 다른 점도 많이 있는데 또 비슷한 점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45년 이후 이제 60년에 이르기까지 일본도 이제 보수화를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다른 길로 가다가 미군정에서 이제 그 일부러 그 이 약간 진보적으로 하려다가 그 이제 미국의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그렇죠. 안보 정책이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여코스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보수성이 이제 강화되는 기간들이 있었고, 그거 이제 한국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마찬가지인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양쪽에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일본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한국엔 두 가지가 제가 볼 때 일어났어요. 하나가 6.25인 거고, 하나가 이제 박정희입니다. 야, 이 두 번째는 충격인데요. 보통 이런 방송은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데 6.25라는 표현을 썼어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일본하고는 다른 게 있어서 6.25라는 거는 이제 자경적인 삼인주의만 나와도 혹은 이게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집단적 기억이 하나 기억됐다는 거고, 하나는 반공 발전주의에서의 급격한 경제 성장의 과실, 뭐 이런 맥락에서 박정인가요? 이게 그러니까는 군부 독재인 거죠, 박정희는. 그래서 그 이제 김준우 변호사의 고상한 표현으로 한국 전쟁 이후에 그 한국 사회의 담론적인 축은 반공 반일이거든요. 반공 반일에 동의하지 않는 정치 집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다들 반공이고 반일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 전쟁 바로 직후인데, 그리고 한국 전쟁 직후라는 거는 광복이 된 지 무슨 지금 10년 뭐 십몇 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십몇 년 전이라고 그러면은 2010년대인데 우리 2010년대 무상급식 이거 하던 때인데 그거 뭐 엊그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들 이를 갈지 일본이라고 하면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자기들끼리 싸운단 말이죠. 넌 친일파야 이러고 싸우는 그 정국이란 말이죠, 그때가. 그리고 반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반공도 지금 당장 한국전쟁 끝난 직후인데 너 공산주의자 이거 하던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이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도 여코스가 있고 뭐 이런 걸 하지만 비교가 안 되는 어떤 그런 포괄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극우 보수성이 어디에서든 간에 발현되는 그 시기, 이런 차이가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군부 독재라는 조건은 적어도 이 60년에 일본은 이 미일 안보조약 개정 투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어떤 근간이 돼서 이후에 일본 사회당에 상당한 이제 1.5당 체제의 이 거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버틴 거잖아요, 사실. 그 안보 투쟁의 이 동력을 가지고 90년대까지 버틴 거잖아요. 90년대 초반까지. 근데 이 한국의 경우에는 박정희 군부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쭉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그것과 이제 겹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없는 거거든요. 이 앞서에 이제 그 진보당 탄압 이런 것들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소위 말하는 진보에 대한 어떤 진보 정당에 대한 광범위한 어떤 탄압과 배제라는 거는 이 두 가지의 이제 사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이제
어떤 이 시스템적인 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주체적인 어떤 그러한 사건이기도 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어떤 이 그것이 어떤 뭐 국제 정세라고 얘기하면 국제 정세인 것이고 어떤 또 이념적인 조건이라면 이념적인 조건인 것인데 그런 걸 전제했을 때는 아주 거시적으로 보면 또 우리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죠 또 하나의.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건 역시 어떤 큰 구조 속에 있는 어떤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왜 정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외화되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구조적 한계 속에 있는 사건이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60년대 정도 되면 60년대 한 이제 중반에 가까워지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한국형 민족주의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된다고 저는 이제 요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 알고 한국 민족주의. 예. 그 전까지는 이제 반공반의를 말하지만 정확하게 한국인이라는 그다음에 한국의 민족이라는 그러니까 말은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기 규정,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중구난방이었고 그것을 내세우는 어떤 형태로서의 이러한 이제 이념적 기획이 사실 부실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사상계 그룹의 어떤 그러한 어떤 이 주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사상계 그룹이라고 하면 장준하 선생 이런 사람들이 있던 그룹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놨던 기획이나 이런 게 예를 들면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미국의 근대화를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그 시기였는데 60년대 이제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60년대 중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기서 한국형 민주주의 얘기를 독재를 이제 포장하는 데 써먹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것과 이제 발맞춰 갖고 한국형 민족주의의 기획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 단위로 초상화가 막 뿌려지죠. 옛날 사람들의 근본 없는 초상화도 막 그게 사실은 민족의 전통을 주조하는 그렇죠. 어떤 상징적인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가 국부가 되는 과정이라는 게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그게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과정이 이제 그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서 사실 이 과정에서 원래 반공반일이라고 하는 요 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공반일이라고 하는 틀 중에 요 반공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허물어진 거죠. 그게 사실 제가 볼 때 이 아까 구파 신파의 이제 흐름을 말씀하셨지만 김대중의 역할의 변화라는 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역할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요 시기하고 맞물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요 변화를 사실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게 장준하 선생의 어떤 그 변화거든요. 장준하 선생이 사실 요 설명한 요 루트를 가장 그대로 따라간 이 행적을 보여주는 게 그 이제 해방 이후 정국과 그 다음에 요 한국전쟁 직후에는 정확하게 반공반일의 그 스탠스로 갑니다 이분이.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제 장명 정권에서 이제 중요 역할을 맡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순간에 보면은 모든 이 굉장히 민족주의적 코드로 바뀌잖아요. 모든 통일을 오른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 결절점을 지나는 거거든요. 터닝 포인트를 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맞춰서 보면은 요 지정학적인 것 그리고 담론적인 것, 이념적인 것이 말씀하신 요런 진보에 대한 탄압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계열에 대한 정당의 어떤 이념적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추동한 어떤 하나의 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다 종합하면은 저는 이게 여전히 이제 그 진보 정당을 하겠다는 요 세력 내지는 사람들의 어떤 그 활동이라는 거는 그 여전히 그 구조를 깨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나가면서 풀려야 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제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체 문제도 당연히 그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도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뭔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진짜 오늘 깊게 간다. 조회수 포기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아까 이제 얘기하시니까 탁상이 들어서 제가 좀 얘기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본이랑 갖고 다른 걸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부 독재 그러니까 박정희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 군부 독재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군부 독재면 그게 한국 전쟁이면 그 두 개는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진보당이고 통일사회당 정리한 거랑 그러니까 연속돼서 원투 펀치를 때려서 맞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기본적인 그 사상은 반공이죠. 여기서 이들을 때려잡은 명분은 반공, 얘들은 용공 세력이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뭐냐면 집단적인 기억의 서사에서 어쨌든 군부 독재면 어때 경제 성장을 했는데 라고 하는 신화, 어쨌든 뭐 18년간 재위를 했으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은 했으니까 이게 어쨌든 퍼포먼스가 5년 단임제 대통령보다는 기록적으로는 당연히 세종이랑 정조가 왜 그렇게 뭐 역사에 남아요. 재위를 오래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제일 그 일단은 성군이 되려면, 그래서 제일 애매한 게 뭐 선조, 숙종 이런 애들,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집단적 기억이라는 게 결국은 그 당시에 문재인이 박근혜를 2012년에 못 넘어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쩐 한 세대가 한국 전쟁이 딱 터지면 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 박정희를 경험한 세대가 30년, 40년 동안 이제 투표를 하는데, 이것들이 집단적으로 코호트가 주는 어떤 강렬한 인상이 뭐 지금의 70년대생들한테는 뭐 그게 뭐 60년대생들은 뭐 민주화 운동이나 뭐 노동 운동이었다면, 이들에게는 대중적으로는 뭐 경제 발전이었다, 예를 들면 뭐 한국 전쟁이었다, 죽어도 이제는 못 뽑는다, 죽어도 이쪽을 뽑는다라고 각인되어 있던 그 구조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랑 다른, 근데 일본이랑 같은 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일본의 그 사회운동이나 좌파의 고령화는 이제 우리보다 좀 더 선진적이지 않습니까? 먼저 간 건데, 먼저 가고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의 신세대 활동가, 젊은 세대 활동가들을 뭐 활동의 헌신성에는 있겠죠.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들은 60, 70년대 운동의 산물에 있던 선수들이 지금 계속 있는 거고, 한국은 숫자로 타지만 8, 90년대 운동의 그 수를 받은 사람 다 이제 제일 다수인 건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상적으로는 그 전 세대보다 라디컬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웠던 성장기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운동이고, 불황기에 운동을 조직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불황기에 맞춘 뭐 구조조정에 맞선 싸움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수쟁이 있었지만 그걸 맞춰서 사람을 남기거나 뭔가 의식을 남기는 활동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한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여전히 종족을 기반으로 분쟁이 이제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후투족이 뭐든 뭐 종교가 있는 데가 있고. 근데도 남미나 뭐 남미는 좀 다를 수 있다. 남유럽은 불황이어도 운동이 되고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대안을 얘기하고 팍 가가지고 뭐 어쨌든 정권도 잡아먹고 뭐 시리자가 됐든 포데모스가 됐든 막 뭘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97년 불황 이후에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 민주노동당이라고 했던 1년 올해 버전 말고 그 초기의 버전은 8, 90년대 운동의 성과를 그냥 이렇게 연장한 것이지,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만들어내는 어떤 대중적 공간을 연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의제들을 많이 흡수한 건 사실이지만, 그 다음으로 활동가들이 왜 못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왜 남유럽이랑 우리가 좀 다를까, 우리는 일본이랑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랑 차이가, 일본은 어쨌든 죽을 때까지 방망이를 깎습니다. 그죠? 방망이를 깎는데 우리는 한 40 몇만 되면 전향을 합니다. 응? 그럼 뭐 JR을 DJ가 잘 관리했다지만 뭐 김문수, 이재호는 YS가 잘 관리를 이렇게 한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막 퍼스냅의 노회찬 대표 인터뷰 보면 40 되니까 선배들 전향하더라. 40 넘어서도 내가 운동하고 있으니 나는 성공한 인생 같다. 주변한테 야 나 이제 40 되니까 나 좀 잡아줘.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20년이 지났으니까 그게 50좀 되겠죠. 그때쯤 되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제 공천을 하나 받으러 가든 뭐 최신판들도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계속. 그러니까 일본 같으면 그냥 야 내가 그렇다고 뭐 저기 자민당에 가냐? 거기 뭐 대안이 없겠지. 그냥 사회당 그냥 거기 쪼개졌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냥 공산당 계속 그냥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본은 이제 한우물을 파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변화가 무쌍할까? 혁신계 때부터 그랬다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과연 뭐 일본 운동권들은 변절을 안 할까? 변절을 많이 했겠죠. 자기들이 모르는 거지. 자기들이 싸우고 그다음에 그 중에 아주 뭐
아예 이 당은 뿌락지다 뭐 이런 적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근데 그런 사람이 주류에서 장관되고 이런 일이 잘 없어서 그런 건가요? 실제로 뭐 하는데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거 그런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 일본 사회당이라는 당이 어떻게 그 지금처럼 몰락을 했느냐를 짚어보면은 그게 결국은 자민당하고 내각제니까 자민당하고 어쨌든 간에 연정을 해서 무라야마 도미치가 집권하고 뭐 이런 과정까지 간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자기들끼리 80년대에 굉장한 이념 논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뭐 간 게 있는 거지만 그래서 과연 거기가 이제 뭐 이 운동권 장인 정신을 꼭 발휘한 거냐? 근데 그것도 아닐 저의 편견일 수도 있고 조사 없이 발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런 면이 있다면 장인 정신을 발휘했다면 그거 이제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겠죠. 어떤 문화적 차이냐면은 그런 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요거는 운동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그게 직업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좀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좀 빨리 바꾸죠. 네, 유튜브도 뭐 하다가 안 되면 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돌 하다 안 되면 트롯을 할 수도 있고, 락을 하다 트롯을 할 수도 있고. 하다가 그렇죠.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좀 사회 구조가 그 다이내믹스가 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기득권이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 주장을 많이 하는데 친일파들이 지금의 기득권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떤 그 계층이라는 거는 굉장히 요동쳐 왔던 요런 그러니까 계속 이제 뒤집혔던 이 한국 전쟁 이후에 뒤집어졌던 그런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는 요 집단이거든요. 한국 사회라는 거는. 그래서 한번 우리는 뒤집어졌던 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뒤집어지는 데입니다. 뭐 조금만 뭐 해도 뒤집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일본은 잘 보면 일본은 이제 다이조 데모크라시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부터, 그러니까는 그 이전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때부터 쭉 이 소위 말하는 이 막부에서의 번 체제잖아요. 번 체제에서 그 번에서 기득권이었던 애들이 그 이후에 이제 이 그때 도입됐던 이 어떤 이 일부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뭐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 기득권이에요. 또 예를 들면 한 번도 기득권이 바뀐 적이 없죠. 뭐 한 번도까지,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가 걔네들 말로는 번벌 관료입니다. 그러니까는 번벌이라는 말이 있어요. 번벌. 그러니까는 이 막부 때부터 있던 번의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집단인 거고, 얘네하고 대별되는 정치적으로 이 맞붙는 집단이 그냥 정당 세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번벌 관료는 정당 세력이랑 다른 건데, 번벌 관료들의 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의 당이 있고, 근데 지금도 그 구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때부터도 어쨌든 막 계속 세습되어 온 정치인들의 그렇죠. 구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는 안정지향적인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는 조금 넌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또 별개로 그런 사회 문화적인 뭐 이런 그런 흐름과는 또 별개로, 예를 들면 이 운동이 왜 이제 붕괴했는가 이런 거는, 또는 왜 정치가 말씀하신 대로 계급적 구도나 계급적 연대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지역이나 뭐 이 세대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런 대립 구조, 이런 모순으로 설명이 되는가? 그 좌파의 고민이잖아요. 지금 왜 계급 대립, 좌파는 무조건 계급적 대립으로 이게 모든 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왜 거짓 모순으로 지금 이게 형성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올드 스쿨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네. 제가 그런 때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AMC의 고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그건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 시기에 정치가 그 불만 모순을 어떻게 조직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의 한 50대, 그러니까 김정진 변호사님 세대의 경우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굉장히 특이한 진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와 달리. 지금의 진단과는 좀 다르죠. 이게 한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요 세대가 IMF를 겪고 나서,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이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돌아왔는데 IMF 때문에 사실 대학 갔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행복한 시대였는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남성의 기준으로 그렇죠. 봤을 때 부사학번이 그랬죠. 부사학번. 그렇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세상이 왜 이러냐 이렇게 돼서 웬만한 경우 취업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나라가. 근데 그 시기에 어떤 시기냐면은 김대중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근데 원인 제공은 그런데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신한국당이 한 거고 신한국당이 원인 제공해가지고 외환 얘기는 왔고 그것을 수습하는 건 김대중 정권인데 김대중 정권 시기에 그 사실 수습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대가 볼 때는 양쪽 다 대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심리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게 2000년대 초반에 민주노동당에 사실은 별거 안 했어. 사실은 민주노동당이 별거 안 했습니다. 2002년에 지방선거 8%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아니면 제3지대 효과를 본 거죠, 그냥. 그렇죠. 사실 한 거에 비해서. 80년대부터 이어져온 사실 우리 노회찬 의원님도 몸을 담고 했던 그 사실 유구한 그 민중당 실패 그 이전에부터 해온 쭉 90년대를 관통해온 그 진짜 한 명 두 명 남을 때까지 그 우리 이재영 전 의장님 차이도 나오잖아요. 사표를 냈는데 서로 사표를 낸다고 하면서 네가 수리해, 네가 아니다, 당신이 수리하세요. 뭐 이렇게 서로 사표 수리를 미뤘다는 그 얘기가 나올 정도의 눈물의 그 진보 정당의 역사를 이어온 역사가 우리한테는 있지만 대중이 볼 때는 신선해서 민주노동당 별거 한 거 없는데 2002년에 지방선거 그 정당 득표 8%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사실 이런 세대가 양당이 다 대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세대가 뭔가 새로운 집단이 나오니까 찍어준 거죠. 그 효과가 있었던 거고 이게 그 세대의 어떤 진보성을 담보를 했던 거거든요 한동안. 근데 이게 2010년대 넘어가고 요러면서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로 수렴되는 요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떤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화하느냐의 이제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불만을 조직화하고 있는, 그게 과정이 어떻든 간에 조직화하고 있는 정치적 주체가 예를 들면 이준석인 거고 가는 거죠. 그렇죠. 2030 남성 자기가 어릴 때 몰랐는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짜증나. 근데 자기가 봐도 국힘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진보 정당은 마음에 안 들어 있어. 이제 새로운 세력이 누구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질곡이 아까 전에 좀 말씀하신 양당제적인 체제 하에서는 그 이쪽이 싫으면 저쪽으로 조직되고 저쪽이 싫으면 이쪽으로 조직되고 요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를 조금 되돌리면 아까 이 지금의 이제 4050 중에 50에 해당하는 과거에는 이 아까 특이한 세대의 지향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세대의 그 굉장히 특이한 진보성이라는 건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사건 때문에 사실 담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특이한 일이다. 그런 건가요? 아니 왜냐면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 전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환위기 사건 이후 그러니까 결국 외환위기 사건 때문에 DJ가 당선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DJ의 실정을 보고 한 걸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80년대 세대는 일단은 군부 독재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면 어쨌든 YS까지 당선되고 나서 대학에 입학한 세대는 조금 달랐다는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일단 제일 많은 거는 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락카페를 갔다는 거고 다수파는. 그 다음에 조금 있는 사람은 그 얘기하기 전까지는 소련도 망했는데 왜 나는 막차를 탔을까요? 하면서 소주를 먹었다는 거고 이제 한파는. 그래서 한쪽은 그래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이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 그러니까 아주 거치게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민주화가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 형식적 민주화와 뭐 어떻게 보면 노태우와 YS 사이에서 정권 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맥락을 보냐면 박철원이나 이렇게 다 쳐내고 이제 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 다음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민주당이 처음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한 반대도 있었겠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한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이나 뭐 하여튼 경제 위기 이후의 어떤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석은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까 뭐 댓글도 좀 있지만 남미나 남유럽은 어떤 그 카톨릭과 어떤 포퓰리즘과 어떤 뭐가 있길래 그 어려운 우리보다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언어로 그래서 이제 민중의 집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중의 집 정경섭을 불러야 되나 지금 소주를 드셨습니까 그때 그래서? 네. 아까 소련이 망하고 소주를 먹었다고 보통은 왜 막차를 탔을까요라고 선배들이 술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끝난 건데 왜 이제 뭐 이러면서 저도 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뭐 그걸 뭐 제가 본 선배들은 이미 뭐 저기 장벽이 무너지고 대학에 들어간 선배들이 더 많았으니까 무슨 뭐 무너졌다고 술 먹지는 않았겠죠. 네.
그냥 왜 이 길을 갔을까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로 좀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할 때 그 동력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민주노총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이제 민주노총이 사회적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서 조직률은 높아졌을지 모르나 영향력 저는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97년 총파업이라는 게 또 있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걸 상징하는 인물로서 권영길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 노동계 인사들 그게 되게 컸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나 이런 걸 다 해결하는 하나의 좀 약간 그 수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참여한 지식인들은 크게 토를 달지 않고 뭐가 원래 그래서 싸우다 하더라도 민주노총 쪽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그럼 다 따라가는. 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민주노총의 이른바 배타적 지지라고 해야 될까 나중에 이제 배타적 지지 방침인데 그게 없었으면 창당을 사실은 못한 거죠. 네, 못한 거고 못했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 결정적이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97년 총파업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국민승리 20일 당시에 이제 제가 그때는 뭘 알겠습니까 제가 근데 10대 그렇죠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니까 저는 그때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 이제 얘기한 거 쓴 거를 이렇게 보는데 그 이제 97년 총파업하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넥타이 부대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을 치르잖아요.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게 근데 인지도가 실제 대선을 치를 때 보니까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어. 그러니까 또 이게 분명히 민주노총이라는 거는 핵심 변수다. 핵심 변수인데 이게 또 한 축이 되는 이 일반적인 대중의 인식의 영역에서 또 이거는 어떤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2002년의 지방선거의 정당 지지율 8% 이런 영역에서 요거는 한번 또 이 따져봐야 될 문제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물질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대중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성이나 구도 속에서 제3지대처럼 보여져가지고 2002년에 되게 2004년에 반짝한 부분도 있죠. 박찬종 찍는 마음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대응하려면 돈이 저 97년 대학에 들어가서 3월달에 권영길 대표 강연을 들었어요. 어색한 건 첫 번째 뭐였냐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양복 입고 와가지고 엘리트 인텔리죠. 인텔 서울대 나오고 서울신문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 뭐라고 했냐면 뭐 이거 나눠줬는데 뭐 한국노동당 뭐 민중의당 뭐 이거 실패 뭐 이런데 그래서 기억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왜 실패했냐? 먹물들이 모여서 상 받아. 노동조합이랑 결합되지 않은 진보정당 운동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으로 하는 거다. 저는 그 설득력 있었어요. 이거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없는 녀석들은 없는 녀석들 대변하는 정당을 찍어라. 뭐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어쨌든 시리자도 포데모스도 실패했다. 네. 아니 실패했는데 제 말은 그런 게 라이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불황기에서 새로운 게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뭐 저희도 다 같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조직된 그러니까 약간 그게 많이 허물어졌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서구권에 이제 특히 유럽의 그 조직된 노동자들의 어떤 그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그 커뮤니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뭐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우리는 부러움이랄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저 두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쭉 역사가 있는 남미든 유럽이든이랑 달리 일본이랑 우리 쪽은 짧으니까 성장기 한번 끝나고 나니까 불황기에서 뭐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남미나 프랑스나 남유럽이나 우리나 국민들의 F로 알고 있는데 원래 F가 싸우는 거고 또 왜 F랑 T로 갑니까? T면 이제 그냥 차라리 공부하자 이럴 수 있는데 김정일 변호사님 T다. 내가 볼 때 오늘 한 거 보니까 완전 T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첫째 I세요. 내가 볼 때는 E 아니고 I야. I시죠. 외향 아니고 내향이고 그 다음에 N 아니고 S예요. 직관 아니고 경험이고 그 다음에 F 아니고 T예요. 감정 아니고 놀린 것 같다. 그쵸. 근데 요거는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살아오셨지만 마음은 감성일 수도 있습니다. 감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해갔기 때문에 P 아니고 J다. 지금도 이제 그쵸. 본인 계획이 끝나니까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J다. ISTJ인 것 같다. 장석준도 그럴까요? 네? 장석준도 I인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근데
I고 I잖아. 역대 I 진보정당 부대표가 2명 있습니다. 김정진, 장석준. 네, I고 여기는 근데 장석준님은 네. S 아니고 N이에요. 내가 볼 때 N입니다. N이다. 썰렁한 개그를 자꾸 하잖아요. 아, 그렇죠. 썰렁 개그. 옛날에 그래서 뭐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한참 진지하게 운동권들이 북유럽 사회주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그쵸. 그랬더니 그럼 북극이다. 그래서 이런 개그를 북극으로 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이 부대표를 했으니 진보신당이 망한 거군요. 이거는 N이다. N. 네. 그리고 당연히 거기 F 아니고 T죠. 이거 거기는 진짜 T입니다. 네, 거긴 T다. 끝에가 약간 애매한데 끝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김정진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이제 그 한국 진보정당의 어떤 위기의 어려움의 기원에 대해서 뭐 좀 하여튼 힘드세요? 고정적인 건 아니다. 그게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라든가 이런 건 아니다. 저는 설령 고정적이더라도 부셔버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고정적인 거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부셔버릴 생각해야 된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제도라는 게 무섭긴 하지만 어떤 고정불면은 아니다. 어떤 낭만주의가 저는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낭만에 대하여. 네, 왜요? 하나만 좀 추가를 하면 이건 뭐 재밌을 수도 있고. 파일의 제목이 정치와 재판입니다. 보이세요? 이런 걸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그냥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진보당 사건의 차이. 여기도 진보당 계속 조봉합니다. 죽사는 왜 죽었고 DJ는 왜 살았냐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재판 절차는 아까 얘기했지만 진보당은 제대로 보장을 받았고 조봉합 때가 나왔고 근데 김대중은 군사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았잖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거 드시라고 이거. 붕어빵 같이 생긴. 근데 이게 결국 국제와 여론, 국제연대, 특히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거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산에 대해서도 미국이 항의를 하긴 했더라고요. 기록을 보면. 근데 그게 항의가 그냥 제가 보기엔 약해요. 그냥 사형 집행하니까 왜 그러냐 니들 뭐 그 정도 그 기록이 이제 남아 있고 이제 오래 옮겨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DJ에 대해서는 하여튼 미국 정부가 살리려고 여러 각도로 저 누구야 전 CIA 하셨던 저 그레그 대사의 증언도 있고 그 배에서 그 납치됐을 때도 뭐 그랬죠. 그런 얘기가 있고 난리쳤죠. 근데 이제 그때 보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다른 피고인 특히 이제 사모님들이 엄청 다녀요. 외신 기자들 만나고 엄청 다니고 사건 요약해서 저 기자들 만나주고 그 다음에 또 이 교사가 YWCA 하다 보니까 기독교계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지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 김대중 사형 선고 내서 선고되고 나서 호주 항만노자가 한국상법 하역 거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연결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연대가 중요하다. 아니면 보시면,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국제적인 게 중요하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의문의 죽음을 당한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회고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인혁당 사형수 8명에 대해서 이 8명은 정부의 비판적이 돼. 이때는 김영욱이 미국을 도망갔을 때거든요. 인혁당 사건이 국제적인 연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박정희는 국제적 말썽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계산하고 이들을 속죄한 본보기를 삼아 처형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이상 반항을 못하도록 하려는 속셈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지역에 내려와 있었고 그다지 큰 활동을 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만 만나고 이런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어쨌든 김대중 사형을 막기 위해서 정말 요로에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그게 있었고 그래서 결국 감형이 돼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사는 그런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다. 시기상의 차이도 있고. 그렇죠. 한국에 대한 좀 관심도 적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미국과의 확실히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정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지금도 크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님 윤석열 좀 석방시켜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저 재판에서 뭐 사형을 시키나 그러진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예상은 저는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국제적 관계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과외로 앞으로 계속될 진보정당 운동에 있어서 좀 민주노동당들이 조금 그게 있었거든요. 국제 담당자도 있었고. 그렇죠. 영어 잘하는 사람, 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모 교수님 지금 교수가 된 그 수염 많으신 분. BJB. BJB. 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 교수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그런 것도 많이 끊겼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려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 그 무슨 집회였지? 무슨 집회인데 큰 집회를 하는데 노동절 집회였나? 큰 집회를 하는데 민주노총이 아무튼 그 주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큰 집회를 하는데 그 이렇게 있는데 뭐 브라질에서 누가 왔나 그래요. 브라질에서 누가 왔는데 아니 그 큰 집회에서 그 앞에 연단에서 자 여기 BJB 동지 있으면 BJB 동지 계시면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BJB 동지 있으면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서 막 뛰어가더라고. 에이씨 이러면서 네, 그럴 정도였다. 네. 그렇죠. 준비되지 않았어도 이런 뭔가의 경우에 필요하면 부르면 무조건 와야 되는. 네. 대구 통역시켜야 되니까. 대구 10월 운동 얘기도 하시고, 네. 여기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뭐 현대사 얘기는 한번 하겠죠. 그 내란 음모 사건은 사실 이제 김두한의 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좀 김두한? 네. 어쨌든 네 무죄 나왔을 거야 아마. 김두한 얘기하면 저도 할 말 많습니다. 네, 하여튼 뭐 김두한 회고록이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요? 여튼 회고록 읽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 여자는 안 때렸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무지하게 테러를 많이 했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 남자 뭐 협객이기 때문에 여성은 구타를 안 했다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구나. 영훈이 형 집에 폭탄 설치한 얘기 뭐. 다 믿어도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얘기 다 써놔서 버젓이. 가계도 폭탄 설치했는데 실패했다. 가계도에 대해서도 늘 물음표가 좀 있는 거잖아요, 사실. 회고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는 김좌진이고 할아버지는 김옥균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네? 아버지도 논란이 많은데 할아버지가 이상하다. 김옥균이 동명이인이야? 둘은 그냥 안동 김씨라는밖에 없어요. 김좌진 장군하고 김옥균 저는. 그래서 야 할아버지가 김옥균이야?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참 대단하네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일본이랑 친하게 지냈고 아버지는 일본이랑 좀 대적이었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긴지. 네. 옛날에나 먹힐 수 있는 게 그런 거네요. 약간 허경영적인 거죠. 네. 그 감옥 갔어요. 김원봉 협박했다네요. 김원봉 자기가 손 보려고 집에 찾아갔더니 무서워서 안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고. 네, 김원봉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북한 가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깡패 같은 놈들이 와서 참을 수 있었겠어요? 그다음에 김규식 선생 같은 우익인데 왜 좌우합작 하려고 하니까 수류탄 배고 집안에 쳐들어가서 협박한 얘기. 이걸 다 잘하고 써놨어요. 근데 이게 다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약간 본인 얘기야. 네. 본인 얘기.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 만한. 저는 사실 회고록들 몇 개 꼭 읽어보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안 읽어가지고 박철원이라든가 뭐 재밌다 그러는데 어쨌든 네. 재밌는 게 많이 있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김민아 선생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자리가 있어서 봉두한 선생과 같이 봉두한 그 70년대 손석희 같은 분입니다. 같이 자리를 합석할 일이 있었는데 함경도의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뭐 엘리트들은 반 김일성 반 박정희였다. 언제? 70년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검증이 안 된 얘기. 아니 자기가 본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느낌상 약간. 함경도는 조선시대부터 다 또 원래 그 반고래 그겁니까? 네. 참.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함경도는 세금도 안 걷었어요. 못 걷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있고 반란만 일으키지 마라 뭐. 예전에 먹을 게 있었겠지. 그 옛날에 그 남재희 장관 회고록도 보면 족청계 뭐 하여튼 그 북한 쪽 그러니까 북한 출생 분들의 또 그 계보도나 그들 사이 끈끈한
그 연대 뭐 이런 것들도 또 그 나오긴 굉장히 그 응집력이 강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서 사실 근데 본인은 황해도 쪽이라 별 그게 없대요. 네, 그렇죠. 그것도 다르죠 거기가. 황해도가 또 별 그게 없다고. 그가 그 평북 이쪽하고 그쪽하고 이제 그런데 그 책 중에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유튜브에서 얘기한 책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쭉 있습니다. 그 이런저런 사람들을 주제로 이제 쭉 그냥 쓴 책인데 그 주간동안과 신동안과 어디에 그 교수님이 연재한 그냥 글의 모음인데 네. 거기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북에서 쫓겨 내려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근데 이런 이념 지향도 있는데, 근데 또 자기들만의 지역주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중에는 북에서 쫓겨 내려온 사람 중에는 뭐 당연히 근데 그 중에는 이념적 지향이 그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공산주의면 다 북에만 남았을 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는 또 완전히 자기는 극우고 이 사람 공산당인데 우리는 같은 또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감싸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런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사실은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북쪽 사람들 등용이 안 됐고 호남 사람도 등용이 안 됐고 주로 이제 우리 당파 싸움 할 때 노론하고 남인이 영남하고 기호 지방이 경기도 충청도거든요. 근데 독립운동을 사이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평북 어디거든요. 그렇죠. 안중가 어디더라? 아니 기호 지방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임시정부도 기호 지방 출신들이 주도하냐 말이 되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렵다. 사색 당파만 해도 어려운데 지역주의까지 해가지고 팔색조라 참.